나이트클럽으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잠시 후에 엄청난 먹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픈지 모르겠어요. 네, 자 여러분 잠시 후에 또 먹방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이 설에 고기 반찬을 안 내놓으면은 네. 그것도 굉장히 또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김용민닷컴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선택 장애가 있으신 분들한테 그 고민을 덜어드리는 걸로 특화된 쇼핑몰이라고. 네. 예. 자, 그냥 와서 아무거나 사세요. 아무거나 사시면은 다 맛있습니까? 다 맛있습니다. 음. 적어도 이걸 구매해가지고 식탁 위에 올려놓아서 욕 먹을 일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 너무 맛있으니까. 네, 최고의 품질이니까, 최고의 재료니까, 또 최고의 가성비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특히 푸드 쪽에 그렇습니다. 굉장한 경쟁력을 가지고 오늘 있습니다. 음식만 파는 데 아니었습니까? 딴 것도 많이 팔어.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것저것도 많이 봤는데 오늘 바로 설성목장의 한돈 고추장 불고기, 한돈 간장 불고기 오.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네. 돼지 불고기에 관해서는 가장 완벽한 선택이 아닐까 싶은데요. 국내산 냉장 한돈 불고기를 맛있게, 건강하게, 간편하게, 푸짐하게, 그리고 압도적으로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하. 100% 국내산 돼지고기의 앞다리살입니다. 앞다리살은 지방층이 적당해서 퍽퍽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고소한 풍미를 주는 그런 부위 아니겠어요? 게다가 설성목장이 선별한 돼지는 다릅니다. 정말 신선한 돼지고기 앞다리살을 푸짐하게 준비했어요. 자, 고추장 불고기 네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고추장 불고기. 이겁니다. 예. 자, 한번 뜯어볼까요? 네. 매콤달콤한 고추장 양념으로 아이고 세상에 스멜. 입맛이 없을 때는 밥 한 어우, 그릇 뚝딱 보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기호에 따라서는 청양고추를 넣어서 더욱 칼칼하게 드셔도 되겠습니다. 맛있겠네요. 청양고추. 그렇습니다. 양배추나 콩나물 등의 채소들을 추가해서 매운맛을 적절히 조절하면 아이들도 잘 먹어요. 아. 자, 그리고 간장 불고기. 간장. 간장 냄새가. 달콤하고 짭조름한 간장 양념에 담백하면서도 자극적이지 않은 순한 맛. 특히 매운 걸 먹기 힘들어하는 아이들 정말 좋아합니다. 네네. 무항생제 국내산 돼지고기 앞다리살을 사용해서 씹히는 맛이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한돈 고추장 간장 불고기 한 팩 500g은 9,900원. 500g이에요? 오. 거의 한 근 가까이 담아주는데 10,000원이 안 그러니까요.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돈 고추장, 한돈 간장 불고기 3팩 세트, 그러니까 500g 곱하기 3. 네. 이거는 28,200원. 네. 세 개면은 당연히 3만 원쯤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29,700원이 돼야죠. 네, 그러나 28,200원, 5% 할인으로 데려가십니다. 네, 자 냉동이 아닙니다. 냉장이에요. 국내산 무항생제 돼지고기를 이렇게 훌륭한 가격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축산의 명가 설성목장의 한돈 불고기를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설선물 고민이신 분들을 위한 김용민닷컴과 설성목장에 또한 특별 이벤트 있습니다. 바로 보기만 해도 든든한 설성목장 명품 사골 세트인데 이걸 모양이죠? 이건가요? 사골 오, 세트네. 사골 세트. 그렇습니다. 사골 세트. 자, 설성목장 명품 한우 사골 세트는 칼슘과 단백질 등 무기질이 풍부하게 들어간 사골 2kg, 살코기가 많고 담백한 꼬리반골 2kg, 네. 젤라틴과 칼슘이 풍부한 우족 2kg, 모두 6kg이 구성되어 있어요. 온 가족이 먹기에도 귀한 분들에게 선물하기도 정말 좋습니다. 자, 설성목장 명품 사골 세트 6kg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 이 정도면은요, 사실은 정말 10만 원이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세 개의 가격이 이거라는 거 아닙니까? 오. 75,650원입니다. 아이 놀랐어요 지금. 놀랐습니다. 놀랐어요. 이 정도 양이면 내년까지 우려 먹을 수 있겠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일요일에 네. 그 설 선물 보려고 와이프랑 한번 쭉 이렇게 시세를 한번 보러 갔거든요. 네. 비싸요. 비싸요. 되게 비싸죠. 비싸요. 네. 또 이제 그 설날에는 또 이제 떡국을 만들려면은 이 필요하죠. 사골이 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설성목장으로 모든 고민을 끝냈어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설성목장의 한돈 고추장 불고기, 한돈 간장 불고기 지금부터 시식하겠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야. 아이고. 어우 연기가 폴폴 나요. 네, 연기가 풀풀 납니다 진짜. 오. 진짜. 두껍네요 되게 고기가. 근데 고기도 고기인데 양념이 되게 잘 돼 있다. 그럼. 진짜 잘 돼 있다. 이거 올려놓고 예, 쌈장을 또 올려놓고. 아 고기가 두꺼운데 너무 부드러워요. 설성목장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아 찾아보고 맞아. 싶어요 진짜. 이거 그냥 전자레인지에 돌린 거죠. 데운 거죠. 야 근데 이런 맛이 나? 프라이팬에서 구운 것 같은 네. 맛인데 예. 육질은 자존심입니다. 설성목장의 자존심이에요. 네. 이게 그 육고기의 얌 테이블이에요. 네. 육고기의 얌 테이블이야. 네. 설성목장 그냥 이름만 들어도 부담 없이 살 것 같아요. 뭐 맛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서. 또 해산물의 설성목장은 바로 얌 테이블이고. 네. 정상근 기자는 하고 있는 유튜브 방송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말해 못하겠습니까? 아 그래요.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관훈 나이트 클럽의 광고 시간을 제일 좋아합니다. 아 그래 광고 시간. 네. 방송은 저기 본인이 이제 방송 준비해야 되는 시간은 별로고. 아 그건 별로죠. 그건 진짜 별로지.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내가 광고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야 되나? 아 그만두질 않아. 그만두질 않아서 아 참. 와이프가 살찐다고 사표를 써놨는데 제가 찢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이유가 뭔가요 이게? 고기가 좋아서. 아니 고기가 좋아 일단. 그리고 제가 보니까 요 고추장은 그냥 드셔도 될 것 같고 간장은 쌈장하고 싸서 먹으면 묘한 맛이 있습니다. 네. 야채 싸먹기 좋은. 그러니까 근데 이게 말이야. 이 네. 가격이 9,900원이야. 오 500g인데. 거의 한근인데요. 그렇죠. 한 근인데 9,900원이면 엄청 싼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가격인데 이거 저 곱하기 3. 이건 또 29,000 얼마가 아니라 28,000원대. 네, 여러분. 이런 퀄리티에 또 가격까지. 그러니까 김용민닷컴은 만만이 아니에요. 가성비. 여기서 가장 낮은 가격을 더 찾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네. 네. 김용민닷컴에서 많은 고민. 서핑한다고 시간 다 보내지 말고 그냥 김용민닷컴 오셔서 구매하세요. 그게 장땡입니다. 저희보다 싼 데는 거의 없고요. 저희보다 싼 데가 없대요. 가격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가끔가다 이제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 가격이 낮아질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제가 판매를 중단합니다. 아 그래요? 어, 딴 데서 더 싸게 팔면은 판매 중단. 최저가가 아니면 중단을 한답니다. 그래서 내가 고소를 당했어요. 관리 좀 잘해주세요. 자꾸 저한테 고발장이 날라옵니다. 예. 불공정 거래. 여러분 농담이고. 예. 정말 여러분의 우리 시청자 또 소비자 여러분의 그런 이득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 이득에 배치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제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아니 그리고 김용민닷컴이 다 경쟁력이 있는데 음. 특히 먹는 거는 먹는 건 얄짤없어. 최강. 절대 그렇습니다. 네. 양보하지 최강. 않습니다. 세상에 다 먹었네. 아우 먹방을 맛있어. 먹방을 지금 또 해야 되는데 우리 다 먹었어요. 아까 진짜? 부부장님이 분명 이거 많이 먹지 말라고 뒤에 또 있다고. 다 먹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많이 안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밥을 정량으로 주셨어 밥을. 자, 여러분 정말 설성목장 돼지고기 불고기, 돼지고기 불고기는 설성목장으로 그냥 정하세요. 더 딴 데 돌아볼 것도 없어요. 설성목장이 짱입니다. 제가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잡내가 하나도 안 납니다. 잡내가 네. 없어. 돼지고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네. 그 잡내 때문에 한 99%. 네. 잡내가 전혀 없어요. 깔끔합니다. 그냥 달달한 게 너무 맛있네요. 제일 너무 맛있는. 맛있고요. 기분이 좋습니다. 막 힘이 샘솟는 것 같아요. 네. 네, 디아피 비누 이 최근에 구매 후기가 올라왔어요. 네. 비누로 세안을 하면 피부가 뻣뻣한 느낌이 나는데 네. 디아피는 세안 후 피부가 굉장히 매끈해요. 사춘기 딸아이 여드름이 심해서
구입했는데 사용감이 궁금해서 저도 한번 써봤는데 느낌이 아주 좋네요. 딸의 여드름도 좋아질 걸 기대하면서 꾸준히 사용해 봐야겠어요. 이제 곧 부산에 내려갈 텐데 한직으로 좌천돼서 내려갈 텐데 디아페민누를 이용해 가지고 네네. 피부를 좋게 만들어서 올라오겠습니다. 뭐 H모십니까? 지어낸 거야. 내가 지어낸 거야 그냥. 지어낸 겁니다. 예, 그래요. 딸의 여드름도 좋아질 걸 기대하며 꾸준히 사용해 봐야겠어요. 거기까지는 사실이고 네. 팩트고. 예. 자 다음. 제가 어렸을 때 아토피도 심하게 앓고 뭐만 좀 안 맞으면 여드름 나고 그러거든요. 기온이 갑자기 심하게 바뀌면 몸에 불긋하게 올라오면서 엄청 가렵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팔뚝을 긁다 보니까 만날 피나고 피 맺히고 그러는데 아이고야. 디아페비누 쓰고 눈에 띄게 팔뚝이 좋아졌습니다. 어허. 이미 이 효과를 보고 있어서 비싸긴 한데 저는 이 비누 계속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정제된 유황을 원료로 사용합니다. 유황의 살균 효과로 습진이나 가려움증, 땀띠, 모낭충, 여드름 등에 효과적입니다. 거기에 제주도산 마유 오일 네. 이걸 사용해서 보습 효과가 정말 탁월해요. 피부 건강에 이로운 성분들이 포함된 어성초를 원료로 해가지고 단순 천연 재료가 아닌 발효 숙성, 무려 6주 동안 발효 어허. 숙성시킨 한방 재료를 사용해서 피부에 도움이 됩니다. 자, 2020년 새해를 맞아서 디아페비누를 구매하시는 분들께 디아페가 만든 수제 스킨 에센스 이거죠. 이겁니다. 요거. 아하. 요거를 이제 스킨 여러분들께 에센스. 선물로 드리고 있어요. 자, 디아페비누 한 박스. 요 한 박스가 요거예요. 한 박스를 구매하시면 한 개의 스킨 에센스를, 두 박스를 구매하시면 두 개의 스킨 에센스를, 세 박스를 구매하시면 세 개의 스킨 에센스를 추가 증정하는데 네 박스 구매하시면 네 개 줄 줄 알았지? 아닙니다. 세 개까지만. 세 개까지만. 과소비를 또 근절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디아페비누가 이렇게 사회적 책임이 아주 상당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럼 두 개 사고 하면은 4개 줍니까? 그걸 몰랐네. 빈틈을 노렸네.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불고기 먹고 똑똑해졌어요. 자, 이 이벤트는 스킨 에센스의 재고 소진 때까지만 진행되기 때문에 서두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피부에 좋은 디아페비누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세요. 겨울철 차고 건조한 날씨로 고통받는 어르신들께 설 선물로도 정말 좋습니다. 아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자, 저희가 녹화하는 날 기준으로 이번 한 주간은 그야말로 검찰 개혁이 대화두가 된 한 주였습니다. 이미 지난해 연말에 공수처법이 통과가 됐고 또 저희 녹화일 기준으로 오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또한 통과가 됐죠. 검찰의 수사 대폭 축소 방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추미애 표 검찰 인사가 있었고 또 추미애 표 중간 간부 인사가 또 조만간. 우리를 있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장용진 기자 말로는 검찰 이제 중간 간부 인사 때 여하간 윤석열 라인이 또 제거가 된다면은 네. 그래서 윤석열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사실 민주주의가 견제와 균형이 그야말로 백미 아니겠습니까? 이제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참 보면서 좀 씁쓸합니다. 이렇게 먼 길을 돌아와야 했는지.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또 국민들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뜨겁게 또 뭐 호응하는 분도 있고 뭐 왜 검찰을 저렇게 못 살게 구냐라면서 반발하는 국민들도 있었는데 여하간 검찰 개혁이 화두가 돼서 국민의 뜨거운 관심사 속에 이렇게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그렇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검찰 개혁의 대의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했어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조국 장관이 희생을 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조국 장관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 또 이제 진보 일각에서는 또 조국 장관은 쓰레기 이런 사람을 왜 두둔하냐 이러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은 두둔하면 안 됩니까? 어쨌든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뭐 조국 장관의 뭐 문제가 있다고 확신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저도 몇 번 좀 말씀 좀 드렸습니다만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뭐 어쨌든 뭐 이 자녀들의 좀 그런 좀 엄마
아빠가 부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들 이제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런 점에서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다만 이것이 이렇게 검찰의 전 조직을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지금 몇 개월 동안 지금 이 정도 결과물을 내놓으려고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됐어야 했나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별로 이렇게 좀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고 오히려 이게 좀 뭐랄까 좀 이 사회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 만한 주제가 이 공론장으로 딱 튀어나왔는데 네. 뭐 이것은 분명히 이제 뭐 부잣집 아빠가 부잣집 자식을 뭐 양육하는 방법이 합법적이긴 하지만 근데 이것이 과연 좀 괜찮을까 이런 식의 이제 사회가 좀 유지가 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한번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볼 만한 자리에서 이 검찰이 끼어들면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이 논의가 망가지는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누구한테 이제 이런 얘기 질문을 받으면 그냥 딱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조국 전 장관 비판할 수 있다. 두 번째, 지금 검찰의 기소장 그거는 법적인 결론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문제다. 세 번째, 검찰의 어떤 그런 기소 수십 명의 검찰과 수사관을 동원해서 한 사람 일가에 대해서 이렇게 가족을 터는 방식으로 하는 이 검찰의 수사 방식 이거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뜨거운 호응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뭐 결국 이 결과가 뭐 지금 여당에게 정부에게 부메랑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살리기 위한 아무리 봐도 지금 통과된 개혁안 이걸 보면은 여당에게 유리하다는 흔적이 없어요. 야당의 그렇죠. 일방적인 주장만 있을 그렇고. 뿐이지. 그렇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진짜 뭐 권력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뭐 공수처를 만들었다 그러는데 네. 무슨 독재를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아니 대통령은 임명할지 말지 이 권한밖에 없어요. 그러나 검찰총장 보십시오. 대통령이 임명해요. 대통령이 천거를 하다시피 하는 거고. 그렇다면은 검찰 조직을 그대로 두는 게 현 권력자로서는 더 유리하다고. 그런데 공수처를 따로 둔다? 고위공직자를 따로 수사하는 이런 부처를 만든다. 수사처를 만든다. 이게 얼마나 피곤하고 골치 아픕니까? 검찰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권력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수처 만드는 것이 뭐 현 정부의 이익과 직결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통상적으로 네. 그 이런 공수처 법안을 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는 보통 야당이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집권당과 집권 여당에서는 그 굉장히 내켜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바뀌었잖아요. 지금 공수가 저는 바뀐 상태로 보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런 걸까? 결국에는 어떤 그런 검찰 기득권이라든가 법조계 기득권의 논리를 어느 정당이 대변을 하고 있는가? 저는 여기서 좀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난다고 봐요. 그게 사실 우리 민주 시민들은 윤석열 후보로 올랐을 때 검찰총장 후보로 올랐을 때 많이 지지했잖아요. 기대를 많이 했죠. 또 윤석열 그 총장의 뭐 흠결이 있을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또 옹호를 해주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완전히 민주 시민의 공적이 됐어요. 훗날에 뭐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가 됐다. 뭐 본인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불쏘시개가 됐다. 이런 평가는 받을지언정 현재로서는 아주 정말 극혐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자유한국당 심지어 빤스 목사 전광훈까지도 윤석열을 무슨 저기 주님이 보내신 천사처럼 여기고 있어요. 사실 과거에 이제 윤석열 씨를 막 찬성했다가 지지했다가 이제 와서 참 너무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뭐 발언할 기회 때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더라고 인정하고 고개를 숙이는데 그 친구들은 그런 것도 없어. 근데 그 완전한 적폐라고 했거든. 김진태는 완전한 적폐래. 윤석열을 지편이 아닐 것 같을 때는 완전한 적폐라고 얘기해놓고는 이제 와가지고 또 이 수구 보수 세력들은 뭐 거의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 양 이렇게 추앙하고 있어요. 아이고 우리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윤석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이 한마디 좀 해주고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어. 그 인간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지금 총장이 뭐 청문회 과정이라든가 네. 이런 걸 할 때 그리고 그 전에 박근혜 정권 때 보인 이런 그런 태도 이런 걸 때문에 지지를 하긴 했지만 네. 제 페이스북을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윤석열 총장이 인사청문회 통과하고 나서 검찰총장 되고 나서 저 역시 지지를 보내긴 했습니다만 제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검찰주의자인 사람은 절대 검찰을 개혁할 수 없다. 아, 그렇지. 나는 윤석열 총장한테 지지를 보내면서도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계속 물음표를 찍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확실하게 검찰주의자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 확실히 그 윤석열 씨가 그 검찰총장이 될 때는 뭐 굳이 뭐 검찰 개혁할 필요 있겠어. 윤석열이 잘하면은 뭐 그냥 이대로 검찰을 윤석열화 시키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시스템이 개혁된다고 모든 검찰 개혁이 완성되느냐? 그렇지 않지. 또 이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든 검찰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또 꼼수를 쓸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시스템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또 뭐 검찰 인사만으로 검찰 개혁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여간 검찰은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저 상태로 그대로 두면은 언제 어떻게 이렇게 국민이 선출한 권력마저 능멸할 수 있는지를 아주 제대로 국민들이 이제 인식하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 역시 이제 좀 어느 정도 반성을 하면 윤석열 총장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지를 보냈고 총장 되기 전에 다만 이 사람은 완전히 검찰주의자인데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찍었는데 그런 기대감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네.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을 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최소한의 보폭은 맞출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속았어. 그 최소한의 보폭도 맞추지 않았고 지금 돌이켜 보면 오히려 반격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진짜 아무리 검찰주의자라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던 거죠. 알겠습니다. 뭐 그 얘기를 또 길게 해봐야 뭐. 그렇죠. 근데 이 얘기는 갑자기 왜? 아니 오늘 뭐 저기 이렇게 저 통과가 돼서 법도 통과가 되고 도입부에서 잠깐 얘기한 건데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네.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오늘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얘기를 좀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지난 주말에 손석희 그 대표이사 카페가 있습니다. 팬카페겠죠. 팬카페입니다. 팬카페에 좀 여러 가지 의미심장한 충분히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글을 남겼는데요. 이런 겁니다. 세월호와 촛불, 미투, 조국 정국까지 나로서는 그동안 주장해왔던 저널리즘의 두 가지 목적. 인본주의와 민주주의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했는데 평가는 엇갈리게 마련이다. 이런 취지의 글을 하나 썼고 또 같은 글에서 직책에 따른 일들은 계속하고 있지만 이게 아무래도 지금 대표이사. 대표이사직을 대표이사.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 같은 방송장인은 방송을 떠나면 사실은 은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에 따른 거취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제가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사실 저는 토요일에 그 방송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요거를 잘 못 봤는데 또 요 글을 본 언론사 관계자분들께서 전화를 여기저기서 해오십니다. 야 이거 저기 혹시 뭐 MBC로 간다는 얘기 못 들었니? 뭐 저 못 들었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손석희 대표이사의 거취와 관련해서 방송계에서는 이런저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MBC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어찌됐든 이 팬카페에 남긴 글을 보면서 손석희 대표이사가 앵커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본인의 어떤 롤과 향후 거취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발언인데 네. 별로 이렇게 이슈가 안 되네. 왜냐하면 팬카페를 볼 수 있는 팬카페를 볼 수 있는 에이, 무슨 뭐 누구한테 그냥 문자로 한 장 보내도 근데
그 대중에게 던져지는 순간 그쵸. 그 뭐 얼마든지 그러니까 카피되고. 언론계 종사자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전화 건 사람만 해도 몇 사람 되니까. 근데 다들 야 온대 안 온대? 뭐 어디로 간대? 혹시 들은 거 없어?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봐서 언론계 쪽에서는 이미 퍼졌는데 근데 이제 그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의외로 좀 신기하긴 합니다. 사실 이 정도 그 시사하는 글을 썼으면 이게 좀 이슈가 되고 막 기사도 엄청 나와야 되거든. 그렇지. 조용합니다. 모르지 않을까. 아마 방송 나오면은 기사가 꽤나 많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아니 근데 다 알고는 있어요. 아유 근데 기자들이. 이거는 뭐 지금 이거 올라온 때가 주말이었다고요. 네, 토요일에 올라왔어요. 이거 미디어 이슈를 집어삼키고도 남을 큰 그럼요. 이슈여야 하는데 너무 조용하네. 조용합니다. 우리 손석희 형님 위상이 그렇게 예전 같지 않은 건지 아니면 너무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건지 네. 알 수는 없지만은 네. 일단 뭐 저는 다음에 어떤 행보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글을 올렸다기보다는 저는 뭐 JTBC 그만둘 마음이 있다라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봅니다. 네. 네. 그렇게 저 오너가 확실한 곳에서 자기가 오너가 아닌 이상 뜻을 펼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더러 네. 뜻을 펼치다가 권한이 상실되는 순간 더 오래 있어봐야 그냥 짐짝 취급당하고 그럴 것이 분명하고요. 좀 홍석현 회장하고 알게 모르게 굉장히 소원해진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제가 이제 토요일에 전화를 몇 통화 받았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어디까지나 이제 근데 그 전화를 하신 분 중에는 그 JTBC라든가 손석희 대표이사하고도 좀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석이고 전망이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있어요. 홍정도하고 손석희 대표이사가 안 좋다. 그러니까 홍석현 회장. 홍석현하고도 안 좋지 뭐 홍석현은. 근데 좋겠어? 홍정도하고 안 좋은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나 봐요. 그 주변에서. 그래서 그 얘기 듣고 팬카페에 올린 글을 보고 이러니까 아 이게 뭔가 오래 가지 못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던 것보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권력은 양분할 수가 없어요. 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빼앗아 와서 내가 쥐고 있어야지 그걸 나눈다? 그건 뭐 그런 일이 가능한 때가 없었습니다. 네. 예. 둘 다 뭔가 대표인데 잘 돌아가. 그럼 둘 다 권력을 안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해요. 예? 그래 우리 홍석현, 홍정도가 이제 뭐 손석희 형님을 내칠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뭐 물론 대놓고 나가라 이러진 않겠지. 그러나 그렇게 못하죠. 여기서는 당신이 할 역할은 끝난 것 같다. 방송 더는 나오면 안 된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사실 뭐 앵커 자리를 내놓는 순간 뭐 그렇게 경영인 손석희는 잘 안 그려지잖아요. 롤도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여러 가지로 본인이 좀 심각한 거취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한다면은 그 젊다는 게 뭐가 좋은 줄 아세요? 뭐든 다 할 수 있어. 네. 뭐든 다 할 수 있지만은 나이 한 40 넘어가고 50 네. 넘어가고 60 넘어가면 할 게 없어. 네. 그래서 사실 어르신들이 골프 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좀 비교적 좀 관대하게 보는 편이에요. 골프라는 운동 자체가 귀족 스포츠긴 하지만은 어르신들은 그 골프 아니고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 농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축구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있잖아 그 왜? 게이트볼. 게이트볼. 근데 이제 사실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60이 됐는데도 그냥 축구를 하고 다닙니다. 그 형님은. 그 낙곰수 4명 중에 가장 젊어요. 신체 나이가 가장 젊은 분이에요. 네. 뭐 저기 정신연령도 나타나는 소문이 있지만 아니 농담이고 아니 그 형님 감옥 갔다 오고 나서 아주 저 철학자가 됐어요. 정말 존경하는 형님이 됐는데 그러니까 손석희 사장이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예를 들면은 손석희의 시선 집중을 다시 지내? 못해. 어렵죠. 못해. 예? 그리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 교수를 해? 못해. 응? 그럼 뭘 할 수 있는가?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한 방법은 손석희의 갈 곳을 한번 짚어보세요. 몇 군데 없어. 뭐 MBC 말고는 딱히 생각나는 데가 MBC도 뭐 직함이 뭐. 사실 지금 상태면 사장 정도는 돼야 그렇지. 근데 제가 또 이제 좀 비공식적으로 좀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번에 MBC가 새 사장을 뽑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단 방문진이 3명을 추천을 하면 시민들이 그 3명 중에 1명을 떨어뜨려서 2명을 최종으로 올려요. 네. 그러면 다시 방문진 이사가 그 2명 중에 1명을 이제 선택하는 그런 방식이더라고요. 이거를 뭐 시민들이 참여한다라고 의미 부여를 저는 과하게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 3명을 어차피 방문진이 추천하잖아. 그래요? 네. 거기서 손석희 이름 못 올립니까? 그거는 일단 몇 가지 변수가 있죠. 올린다면은 손석희는 굉장히 유력하죠. 유력하지. 예. 근데 저는 그것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일단 거기까지 가려면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네. 첫 번째, 손석희 대표이사가 JTBC를 그만둔다고 선언을 해야 되고 네. MBC에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간다고 칩시다. 지금 방문진이 6대3 구조긴 하지만 그렇다고 손석희를 올릴 것인가? 저는 이것도 장담할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MBC 안팎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최종호 사장이 이번에 PD가 사장이 됐기 때문에 보도 출신이 사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정서가 강합니다. 4월 총선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뭐 하나의 계속 가정이긴 합니다만 손석희라는 그런 카드가 왔을 때 선택을 할 것인가,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이거는 저는 반반이라고 봐요. 냉정하게 말하면. 근데 그 손석희 사장이 올린 글 중에는 이 마이크를 내려놓으면 뭐 본인이 뭐 그렇게 뭐 끝이라고 생각한다 뭐 그런 대목이 있지 않아요? 정확하게 워딩을 얘기하면은요. 네. 나 같은 방송쟁이는 방송을 떠나면 사실은 은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에 따른 거취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제가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계속 뭐 마이크를 잡고 싶다라는 얘기로 들리기도 하는데. 그렇죠. 마이크를 방송을 계속 하고 싶은데 지금 JTBC 내부에서는 방송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고민과 심정이 지금 아주 강하게 지금 배어 있는 그런 글인 거죠. 근데 MBC로 갈 수 있는지 저는 일단 반반이고 손석희 지금 대표이사가 그러니까 JTBC를 나오더라도 MBC를 선택할 것인가도 저는 반반인 것 같아요. 그건 아닐 수도 있다. 아니 나는 거꾸로 MBC 사장으로 가려는 의지를 우회적으로 표명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해석이 진짜 달라. JTBC를 그만두고 MBC 사장 공모에 대한 뜻을 네. 보다 명확하게 한다면은 그럼 뭐 다크호스지 뭐. 그 형님이 그렇죠. 짱이지 유력하죠. 뭐. 키왕짱이지. 아니 누가 손석희에 대적할 수 있겠어요. 사실 방문진에서 뭐 올린다고 해도 손석희가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어요? 아마 이 손석희 사장과 같이 경제선상에 오르는 사람들이 100% 이제 손석희 사장보다는 대중적 인지도가 많이 떨어질 텐데. 예. 그 카드가 만약에 간다면 그 MBC 내부에서 물밑 작업을 좀 많이 했을 때 그게 현실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자리를 그 양탄자를 깔아놓고 굉장히 불러야. 좀 강력한 구성원들의 요구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서 방문진 이사들을 압박하는 그런 형식으로 가면 모르겠지만 손석희 대표이사가 원어브댐으로 정말 그 MBC 사장 후보 가운데 원어브댐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이렇게 간다? 저는 그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봐요. 손석희 사장이 정치권으로 갈 리는 없어요. 그렇지는 않을 것 저는 같아요. 그거는 제로에 이제 가깝다고. 자기 인생을 부정하는 격이 네.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언론인으로서 멋진 그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그분이 유튜브 방송을 만들 것인가? 뭐 손의 한 수를 만든다든지 손의 한 수를 만든다든지 그럴 일은 없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당분간 뭐 가능하다면 정말로 그 가능한 수 있다면 잠깐 학교로 가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봐요. 아니 근데 그 형님이 저 60이 넘었어요. 그러네. 예, 정년이 어느 학교에서 받아줘. 예. 이 물론 이제 석좌 교수로 모실 수는 있겠지만 초빙 교수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초빙이나 내가 저 초빙 교수였거든 한신대학교. 근데 2년 됐다고 이제 이번 학기로 끝났어요. 끝났어요? 네. 그것도 2년 하면 끝내야 돼? 그럼 왜냐면 옛날에는 뭐 그냥 뭐 몇 년에 걸쳐 하더라도 뭐 큰 문제가 없었는데 2년 이상 있으면 이제 정규 교원이 돼야 하거든. 이 비정규직법 때문에. 그렇지. 시간 강사를 또 그래 마찬가지야. 그래서 결국에는 뭐 그거는 이제 아주 이름만 좋은 허울만 좋은 뭐 시간 강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네. 근데 저는 뭐 손석희 대표이사에 대한 뭐 그 평가가 조국 전 장관 보도를 계기로 굉장히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와는 별개로 저는 이 중앙그룹에 정말 그 사람 기용하는 것과 내치는 이걸 보면서 정말 역시 대한민국의 이 사주 있는 언론사와 그래. 재벌 이쪽은 냉혹하다. 냉혹하죠. 정말. 예. 그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나는 손석희 형이 그거 각오하고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아니 뭐 무슨 JTBC가 천년만년 손석희 형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아니 어느 기업이 노동자를 이용해 먹을 생각 말고 저 가족으로 식구로 어느 회사가 그럽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 홍석현이 이 손석희 사장을 아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된 이 대선 정도까지만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 이후로도 한 1년 정도 더 1, 2년 정도 더 쓰긴 했죠. 근데 확실히 그 전에 그 손석희 형 뭐 검찰 불려가고 이런 일들 네. 뭐 무슨 저기 뭐 무슨 김웅 네. 난 모르겠어. 김웅이라는 사람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언론에 보도하는 양태나 이런 거 보면은 손석희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애를 쓴 그렇죠. 뭔가가 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런 걸로 이제 손석희를 굿바이 한다면은 우리 스스로 우리 사회의 언론 자산이라 할 수 있는 석희 형을 그렇게 대하면 안 돼요. 그럼요. 김어준 말대로 손석희 귀한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귀한 줄 알아야 돼. 예. 수십 년 동안 신뢰도 영향력 1위인 언론인이에요. 근데 우리 사회가 피니시를 네.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좀 문제가 있죠. 예. 음. 그러니까 비판할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피니시를 마무리를 하는 거는 정말 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그나저나 그 앵커 바뀐 이후로 시청률은 어떻게 됐어요? 아직까지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음. 근데 이거는 시청률이나 영향력 이런 거는 최소한 올해 상반기까지는 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아 참. 또 손석희라는 자산이 이렇게 퇴출당하나? JTBC에서. 씁쓸하죠 진짜. 예, 씁쓸합니다. 뭐할 수 없습니다. 뭐 어떡하겠어요. 석희 형이 그냥 본인의 방송국을 만들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손에 한 수. 손에 안 써. 손에 안 써. 알겠습니다. 또 딴 얘기 뭐 있을까요? 네. 내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있지 않겠습니까? 신년 기자회견 아마 이 관훈이 업데이트 될 시점에는 네. 다 됐을 건데 저는 조금 문재인 정부 하에서 네. 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서 약간 기대하는 게 있었거든요. 기자단이나 청와대 출입 기자단 출입처에 대해서 기대한 건 전혀 없었는데 조금은 다른 방식의 그 신년 기자회견의 풍경을 좀 기대는 좀 했었어요. 예. 그 이제 신년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것이 기자들이 대통령하고 만나는 기회인데 네. 이 신년 기자회견이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나 문재인 대통령 때는 그 뭐 이렇게 관심이 좀 떨어진 이유가 언제나 그분들은 뭐 수시로 소통을 하니까 네. 뭐 그 궁금할 게 많지 않아요. 또 청와대 대변인이 나와서 그때 또 하고 싶은 얘기 하고 그러니까. 근데 네네. 이제 이명박 박근혜 때는 좀채로 이 대통령이 기자를 만나질 않으니까 아이 또 사전에 각본 가지고 서로 얘기하고 그게 뭐 굉장히 주목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저도 굉장히 주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갖고 이제 속마음 연설 막 목소리 딱 떼어가지고 MB의 속마음 연설. 그치. 네. 아 명작이었죠 예, 명작. 우리나라는 곧 망하게 될 것입니다. 졸라라는 말을 어떻게 떼어왔는지 아세요? 졸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허리띠를 졸라 매고 졸라를 딱 떼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죠. 예. 졸라 우리나라가 올해는 졸라 힘들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 이렇게 만들었죠. 너 이름이 뭐지? 그러니까 저는 그 어떤 풍경을 한번 그렸냐면 그러니까 기성 언론들이잖아요. 네. 200명의 그 청와대 출입하는 내외신 기자들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은 많이 바뀌었어요. 네. 뭐 자유자재로 손들고 질문하고. 근데 비슷한 출입처를 가지고 비슷하게 사고방식을 그 기자단에 얽매여 있는 그 기자단하고 자유자재라고 해봤자 저는 틀에 박힌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정말 그 기자단의 어떤 그 기득권적인 사고 중심으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다르게 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전히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뭔가 좀 다른 어떤 그런 그 기자회견을 좀 하고자 했다면 대통령이 그 기자들하고 회견하는 게 청와대 출입 기자들만 하고 회견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제가 누차 강조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다른 기자들하고 비출입 기자 혹은 그 김용민 PD랑 우리 관훈 라이트 클럽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네. 라디오 시사 프로 진행자들 그럼 모아가지고 같이 하고 그러면 저는 얼마든지 재밌게 또 격렬하게 날카로운 질문이 오고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Q&A가. 근데 그런 거를 한 번쯤은 기대를 했었는데 여전히 그 청와대 출입 기자 단하고 신년 기자회견을 해야 된다라는 이 틀에서 여러 현실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충분히 이해하지만 한 번 정도는 좀 다른 형식으로 한번 가볼 수 있지 않았을까. 작년에 국민과의 대화했던 것처럼 국민과의 대화에서 얼마나 국민들이 이런저런 막 열띠게 질문을 합니까? 저는 사실 그 내일 있을 기자회견의 질문 몇 가지가 머릿속에 있어요. 뭐 어떤 게 있어요? 아마 이 검찰 인사 관련해서 윤석열 뭐, 물어볼 거고 북한 물어볼 거고 검찰 독립 침해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나올 때고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북미 관계에서 북한 지금 저렇게 네, 뭐 북한 대화 거부하고 있는데 뭐 이에 대한 입장이 뭔가요? 지금까지 뭐 나올 테고 대북 정책 실패 아니냐 분명히 이렇게 물을 거라고요. 뭐 경제 관련해서 지금 뭐 그 뭐 고용 뭐 청년 고용률이 굉장히 안 좋다 이 얘기 나올 거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뭐랄까요? 하여튼 일반적인 국민들의 생활과는 좀 동떨어진 얘기들을 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출입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좀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들이 너무 어렵고 정치공학적인 네. 질문이 너무 많아요. 무형식의 그 기자회견을 계속 고집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무형식의 기자회견 하면은 막 이 질문 저 질문 저 질문 이 질문 막 왔다 갔다 뭐 카테고리를 넘나들면서 뭐 나중에는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은 또 어디서 나오냐 이런 헛소리나 나오고 말이죠. 하여튼 그 보면은 참 아유 우리나라 기자 수준은 떨어지는데 그래서 신년 기자회견이라는 걸 계속 고집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자꾸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면은 좀 국민을 대신해서 내가 뭔가 좀 어떤 걸 물어봐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여기서 좀 내가 돋보여야겠다는 그런 것들이 보이는 기자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런 자리에 딱 가보면. 그 사실은 저기가 텔레비전에 나오고 목소리가 나오고 이름이 나와봐 얼마나 또 나름대로 가문의 영광이겠어. 근데 질문이 뭐 근자감 이런 질문이면 뭐. 그리고 그런 질문을 할 때 그 데스크들이 오더가 내려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데스크들 특히 보수 언론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데스크들이 이 내려보내는 질문이라는 게 얼마나 또 만약에 검찰 관련 질문을 한다. 조중동이 어떻게 질문하겠어요? 만약에 질문한다 칩시다. 뭐 대학살 뭐 이렇게 제목 붙이는 그 신문에서 질문을 어떻게 하겠냐고 뻔하잖아요. 뻔하죠. 예. 안타까운 거죠 그런. 하여튼 뭐 내일 큰 기대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저는 큰 기대를 안 해요. 그래서. 예. 그 대통령이 정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기자들의 역할인데 또 용감하지도 않고 네. 의표를 찌르는 질문을 던지기엔 학습도 안 돼 있고 기자들이 얼마나 불성실한데요. 여러분들 뭐 많은 분들이 이게 참 기자하면은 모든 걸 다 꿰뚫어 보고 통찰하는 줄 아는데 세상에서 가장 그 불성실한 집단에 속한 전혀 아닙니다. 사람들이 바로 기자입니다. 예. 사실 뭐 기자라고 해도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죠. 또 전문가라고 하잖아. 진모 씨는. 누가요? 진모 씨, 진모 씨는 기자들이 전문가인데 전문가 말을 듣지 않는다. 권위주의는 타파하면서 권위를 부정한다. 이 안타까워하잖아요. 진중권 씨. 예. 자, 알겠습니다. 자, 뭐 그나저나 저 부분 어떻게 보세요? 강준만 교수의 해장국 언론 질타. 그러니까 우리도 그때 살짝 언급을 했는데 우리 또 강준만 교수한테 묻고 싶어요. 우리나라에 해장국 언론이 어딨냐고. 그런 해장국 언론이 있나? 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진중권 씨가 토론에서 나오고 본인이 페이스북에 쓰고 이런 거를 잘 보면 그 발언과 글을 누가 많이 인용을 하는가. 그렇지. 그거는 이제 조중동이나 보수 쪽에서 정말 많이 인용을 하잖아요. 진보 공격용으로 혹은 집권 여당 이쪽 공격용으로 많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보고 저는 진중권 씨도 그걸 모르지 않는다고 봐요. 충분히 알고 발언을 하고 글을 쓰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강준만 교수의 해장국 언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뉴스 소비자들하고 독자 시청자들한테 자기가 봤을 때는 그 좀 다양하게 좀 언론을 좀
보세요라고 얘기를 했다고 보거든. 그러면 그거는 뉴스 수용자들이 보고 에이 그래도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논쟁이 할 수 있는 영역인데 그 강준만 교수의 해장국 언론을 그 맥락을 틀어버린 게 저는 언론이라고 보는 거야. 특히 보수 언론 이런 쪽에서 흔히 말하는 그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라든가 유시민 이사장의 알릴레오라든가 이런 쪽에 MBC 뉴스라든가 이런 거를 공격하는 용어로 굉장히 많이 보도를 했잖아요. 저는 거기서 논의의 맥락이 틀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준만 교수한테 정말 아쉽게 생각하는 그런 대목인데 저 강준만 교수 엄청 좋아하거든요. 컬렉션이 있어 우리 내 방 안에 그 서재 따로 있을 정도인데 강준만 교수가 이거를 몰랐을까?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보수 언론들이 이렇게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한다는 걸 과연 몰랐을까? 나는 그거는 강준만 교수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아쉽고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죠. 그 강준만 교수 같은 경우는 지금 대중이 여전히 그 신문 방송으로만 이 세상을 통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이외에는 따로 정보원이 없을 거라고 판단하는데 그럴 리가요. 얼마나 많은 그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루트가 있는데 그리고 시민들은 알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봤을 때 옳다고 판단되는 것들에 대해서 동의하고 반대한다고 시민들이 매우 똑똑해졌는데 이 똑똑해진 시민들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여전히 엘리트와 전문가들의 지도 편달이 필요한 그런 대상으로 이 언론 소비자들을 생각하고 있는 건데 어제 그 역시 난 최욱이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최욱이 강준만 발언 끝나고 난 다음 저 사람 누구냐고 이 부분은 저널리즘 토크쇼 이거 진짜 아주 역대급 발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 누구냐고 실컷 민중을 가르치고 꾸짖었는데 저 사람 누구냐고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런 얘기한 것은 뭐냐면은 아니 이미 그 KBS에서 제작진이 저 사람 전문가라고 해서 인터뷰를 따와서 틀어줬는데 그렇다면은 자기가 정말 모른다 하더라도 굉장히 무게 있는 사람이다라고 판단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몰라도 예 강준만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러고 넘어갔을 텐데 저 사람 누구냐고 얘기한 건 뭐냐면은 내가 최욱을 아는데 말이 거야 한마디로 같아서 저희가 뭐냐고 저 최욱식 조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 대중들이 강준만을 평가하는 그 어떤 상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옛날 같은 그런 지식인의 잣대로 대중들을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최욱의 메시지는 그렇게 간명하게 정리가 돼요. 저는 좀 다른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 뭐랄까 하여튼 이 해장국 저널리즘이란 말이 나온 맥락을 좀 고민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른바 엘리트라고 한다면 뭐 그분들 혹은 이제 뭐 주류 매체들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들이 기존에 해왔던 관습대로 일을 해오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대중한테 비판을 받고 욕을 먹는 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인식을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매체만 좋아하고 그런 사람만 쫓아다니고 그런 것만 좋아하는구나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해장국 저널리즘이란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어떻게 뭐 엘리트들이 막 이게 뭐 이 사람들 가르치려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대중들의 좀 변화가 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리고 내가 그 뭐 어떤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대중들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의식을 하고 있다라는 또 하나의 방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결국 지금 언론들이나 아니면 뭐 일종의 뭐 셀럽들이나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지금 뭐 자기 SNS에서 막 사람들하고 막 싸우고 있고 뭐 자기가 기사 쓴 거에 막 댓글 가지고 막 이제 상처받고 뭐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행위가 엄청 막 폭력적이고 이 사람들의 행위가 뭐 엄청 나쁘고 질 낮고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전에 이제 그 토론회 JTBC 토론회에서 정준희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렇게 뭐 온라인에서는 날선말이 오고 가고 하지만 이게 그렇게 당신들이 그렇게 뭐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엄청 뭐 나치즘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대단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도 좀 많이 했었어요. 네. 이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건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 의견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폭력적이라고 해도 결국은 그냥 온라인 안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막 댓글을 달고 이 정도 수준인 거지. 네. 실제로 어디 뭐 미국이나 뭐 그 유럽이나 이런 데처럼 실제로 오프라인에 나와가지고 폭력을 휘두르거나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죠. 아니, 폭력 시위를 해요. 유럽이나 미국은.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댓글 달고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뭐 상처받고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대중들을 비난하고 그러니까 저는 대중들로부터 비판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지식인과 언론 엘리트들이 여전히 새로운 어떤 이런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떤 한 단면들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신들이 똑똑한 건 알겠는데 이제는 그 단상에 올라가서 얘기하지 말고 밑에 내려와서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지금 시민들 얘기는 단상에 올라가서 이 존나 무식한 것들아, 니들이 뭘 하냐 이 해장국이나 쫓는 이 인간들아, 빨리 저기 술이나 깨. 이 새끼들아.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설득력 있는 말로 그 주변 사람들 설득해봐. 그러면은 누가 뭐라 해도 지식인이라고 추앙받고 또 그 발언이 무게감이 실리는 겁니다. 그 발언에. 그래서 굳이 막 이렇게 뭐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기 싫으면 SNS를 끊고 이게 댓글 같은 게 상처받지 말고 그렇지. 본인들이 믿는 바를 그냥 그대로 쭉 얘기하면 그걸 돼요. 논문 발표해. 그거 왜 사람들이 거기에 뭐 악플을 달고 뭐 비난을 한다고 거기에 또 막 욕을 하고 막 찾아다니고 사람들이 이렇게 규정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나요? 뭐 연관해서 진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데 그 유시민 이사장하고 KBS하고 한번 몇 번 붙었잖아요. 그래서 막 유시민의 알릴레오가 막 점점 구독자 수도 막 엄청 많고 신뢰도나 이런 데 영향면에서 막 이제 막 탑10 안에 들고 이러니까 이제 언론으로 또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그건 좀 많이 오버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KBS는요 서울과 전국 네트워크 수천 명의 직원이 있는 엄청난 그 언론사 네, 10,000명은 못 돼요. 네. 네. 언론사 조직이고요. 알리오는 지금 한 명이 하고 있어요. 한 명. 유시민 이사장하고 물론 변호사분 같이 하고 있지만 뭐 게스트하고. 스텝도 몇 명 있긴 하지만 이게 비교가 되냐고요. 그거에 이렇게 반응을 하는 KBS가 저는 찌질한 거지. 좀 대범하게 가시라고 얘기를 꼭 한번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여간 아직 그 구시대에서 탈피하지 못한 분들, 예전에 나는 꼼수다 지지하는 분들을 팬덤이라고 하고 추종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헛것에 홀린 사람인 양 이렇게 매도를 했는데 진모 씨 같은 경우나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 꼼수 지지했던 분들 보면은 철저해요. 일 열심히 안 하면은 바로 뭐 지지는 뭐야, 뭐 뒤돌아 안 돌아보고 가버려. 그런 분들이야. 우리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추종자는 사람들은- 아니야. 무슨 추종자야. 팬덤은 우리 아까 웃기고 자빠졌어. 시청자분들 보세요. 그만 처먹으라고. 오늘은 그냥 간다고. 냉정하신 분이에요. 안 갔어요, 그분들. 네. 저 아까부터 계속 혼나고 있어요. 정상은 광고할 때 들어오지 마. 살이 계속 찌잖아. 근데 진짜 뭐랄까 하여튼 막 이 사람들이 마치 이제 모 교회 조직처럼 자기에 대한 비판 방송을 한다고 방송사 앞에 찾아가서 주저앉아가지고 막 소리를 지른다든가 방송을 방해한다든가 방송국에 침투한다든가 그건 안 되지. 그러면 이건 정말 문제가 그건 안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뭐 온라인에서 자기 SNS에 뭐 의견을 달고 근데 뭐 그게 이제 의견이 굉장히 좀 상처받고 뭐 물론 이제 말로도 굉장히 좀 큰 비수를 박을 수도 있지만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거기에 괜히 왜 이렇게들 그 뭐랄까요? 하여튼 이렇게까지 삐뚤어져야 되나라는 그런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 비판에 익숙하고 본인들이 비판받는 거에 너무나도 익숙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 나타내는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예, 이게 구시대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속 헛발질만 하는 YTN을 보면은 구시대의 막차를 탄 그들이 누구인가 딱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정찬영 사장이 사원과의 대화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기자가
아, 이 기사를 쓰면은 위에서 싫어하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사를 안 썼다 이러면서 사장한테 성토를 냈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본인 사장한테 잘못입니다. 성토하는 새끼가 아니, 사장한테 성토를 하려면 내가 기사를 썼는데 네. 이 기사가 잘렸다. 네. 간부가 잘렸다. 네. 그래서 따졌더니 이유를 모르겠다. 야 사장이 싫어하더라. 어떻게 아니면 이럴 수 광고랑 있습니까? 바꿨다더라. 이렇게 가야 사장과의 그 직원 토론 대화가 뭔가 성립이 되는 거지. 네. 자기 스스로 검열한 걸 왜 사장한테 따져요? 아니 그럼 사장한테 가가지고 제가 기사를 쓰려 그랬는데요. 제가 사실 눈치가 보여서 안 썼어요. 그러면은 사장이 쓰세요라고 하겠죠. 아, 난 답답하더라고. 그 기사 이상 뭔 보고. 말을 해요. YTN은 지금 마탱이가 왔어요. 진짜 이게 심각하다. 그래도 나름대로 뭐 시민들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뭐 기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겠지. 뭐 우리가 싸워가지고 결국 최담수 몰아내고 그렇게 해서 우리 YTN을 과거로 회복시켰다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렇게 생각해도 돼. 뭐 그게 맞는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방송을. 응? 지금 또 정찬영 사장한테 비난하면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식으로 김어준의 뉴스공장 론칭할 때 정찬현 사장이 TBS 사장이었거든. 네. 김어준의 뉴스공장 론칭하던 식으로 그렇게 해서 YTN을 한 방향으로 몰고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보도를 한 방향으로. 아니 기사는 누가 쓰셨어요? 아니 그러면 거기 정찬영 사장은 그렇게 말을 그렇게 열심히 들었습니까? 정찬영 사장이 언제 좌파 쪽으로 가자, 민주당에게 가까운 방송으로 가자고 하자. 그런 말 했어요? 그런 말 안 했어요 한 번도.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기사만 보고 다 판단할 수 없지만 만약에 그 얘기가 성립을 하려면은요. 네. 정찬현 사장이 간부들을 모아놓고 왜 우리는 뉴스공장처럼 못하냐? 뭐 이런 발언이 나왔다든가. 막 구성원들 간부들이 반대하는데 뭔가 뭐 그런 걸 지시를 했다든가 이런 게 나왔어야 그게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웃기고 자빠진 것들이야 진짜. 이제 배가 부르니까 아주 뭐 모든 게 다 뭐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줄 알아요. 아이고 YT는 안 봅니다 요즘. 무슨 방송을 하는지 요즘 안 봐요. 네. 아니 뭐 진짜 저는 예전에 YTN을 종종 봤거든요. 네. 안 본 지 좀 됐습니다. 예. 기